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오늘 시즌 5 다문화 인문학 강좌가 시작되는데 오늘 발표자이신 김영순 교수님이 조금 늦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몇 분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타났습니다. 진행하세요, 선생님. 네, 그럼 이제 김영수 교수님이 입장하셨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인문학 시즌 5의 첫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어떤 문화 번역, 다문화와 번역이 큰 골자의 주제가 되고요. 오늘 김영수 교수님께서는 문화 번역은 과연 타자 지향적인가? 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저희 인문학 강좌 많이 들어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김용순 교수님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님이시면서 또 저희 다문화 융합연구소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또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려요? 네네. 여러분들 시즌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매번 출연해서 첫 강의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강사 구하기가 힘드시다고 우리 또 오정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 이게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중간에 이제 빠져나와서 이걸 하고 또 우리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는데 그런 만큼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즌 5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지난해부터 이게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5로 일단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기획할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보면 오늘 제가 시즌 5의 첫 번째 강의 열고 또 3개의 강의가 이제 매주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떤 강의가 이루어졌는가. 물론 저희 다문화 시민인문학, 다문화 인문학 시민강좌에 매번 오신 분도 계시고요. 혹시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5-1강까지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시민분 계신가요? 시민. 우리 시민군. 아무도 안 계세요? 계실 것 같은데? 예, 한 분 정도 계시는군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가 다문화 인문학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가. 저희 연구소는 저희 연구소 목표 자체가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게 저희의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는 우리 이주민의 유형별,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 탈북민, 그리고 난민,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그들이 구성하는 가정, 자녀들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주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모두에 대한 문제들을 국내 상황에서 연구를 하고 또 해외 쪽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교포들에 대한 연구들을. 그래서 그 교포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교훈도 얻고 그런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문화 인문학이라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주로 다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총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즌 1에 이렇게 사적으로 전통문화와 다문화 사회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혹은 민족학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문화성을 내포하고 와 있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선 우리 임재 교수님이라고 안동대학교 한국학과 쉽게 민속학과 교수님이시죠. 지금 명예교수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인문학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세계와 성찰적 자아의 대화라는 주제로 약간 좀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2강부터 5강까지는 주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임지혜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즌이 세계 문화와 다문화 사회 해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좀 시각을 좀 넓혀보자 해가지고 그 캐나다의 그 사이먼 프레저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SFU라고 그 밴쿠버에 있는 대학입니다. 북미에서는 그래도 좀 랭킹 있는 대학인데 그 한국인 교수가 계세요. 진다룡 교수라고. 이분은 다룡진 치면 뭐라 그럴까 그 구글에서 다룡진 치면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대중문화 한류라고 일컫는 그 K컬처의 대가세요. 이 책만 K컬처에 관련 책만 근래 들어서 한 10권 이상을 냈고 상당히 북미 쪽에서 K컬처의 권위자로서 모든 그런 키노트 스피커를 도맡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우연이 아니죠.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 큰딸과 이 집 큰딸이 아주 친구예요. 그래서 큰딸 찬스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제가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상호문화주의적 구상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2강부터 5강까지 여기 보면 BTS 혼종화, 초국가적 문화 공동체 현상이라든가 시나리오 혼종화, 문화정치화 같은 또는 에스닉 미디어의 발전과 역할이라든가 또 다민족 사회에서 문화체험을 통한 모국가의 문화 전파 확대.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문화 번역의 내용도 여기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시즌 3에서는 타자와의 공존과 평화 해가지고 제가 다문화 사회 시민과 타자 지향성 제가 2021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그 단어가 타자 지향성인데 이 타자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고 그다음에 이 박병 교수님이라고 그 윤리교육과 교원대 윤리교육과에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타자와 관계 맺기에 대한 전통과 현대의 대화로부터 해서 이제 불교에서의 어떤 공존과 평화 같은 내용들을 윤리학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즌 4는 디아스포라 다문화 해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주민 문학을 중심으로 이제 박인 교수님이라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명예 교수시고 지금 한국 교포재단 재동포재단에 고문하고 계시는데 제가 디아스포라 한국학과 생애사 연구라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 한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생애사 관련된 연구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처럼 디아스포라 현상 인류문학적 조명부터 상호성이라든가 실제 그 소설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시즌 5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문화번역은 과연 타자 지향적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균관대 국문과에서 문학이론을 연구하시는 그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번역과 상상력, 그다음 침묵안의 여성의 목소리, 앨리스와 톰 소녀 다시 쓰기 해가지고 번역문에 관련된 다문화와 번역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 교수님 오늘 오셔서 함께 인사하면 좋은데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5는 이제 번역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문화 번역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블랙 스킨, 화이트 마스크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좀 알 수 있는 분이 계실까? 궁금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손지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죠? 손지원 선생님 부르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교 학생인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오셨었죠?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고 인하대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인하대 학생이 몇 명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왔습니까? 공지사항 찾아보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학생이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블랙 스킨 화이트 마스크. 요즘에 화이트 마스크 끼고 다녀요? 블랙 마스크 끼고 다녀요? 흰색을 많이 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본인은 블랙 스킨이 아니잖아.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본인이 느꼈을 때. 블랙 스킨을 갖고 있지만 화이트와는 같은 그런 사람이다? 아주 이 안에 굉장히 이 책이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렇죠? 우리 문희진 선생님, 문희진 선생님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 뭐 같아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음,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약간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따라하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흰색 피부가 되고 싶어서 화이트 마스크를 낀 건가요? 아니면 검은색 네.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꼈을까? 지금 가리기 본인이 위해 얘기한 그러니까 검은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흰색 마스크를 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오늘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의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겠지만 이 내용이 단순히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 이외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느낌을 묻겠지만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이 블랙 스킨과 화이트 마스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프란츠 파농이라고 제3세계 탈식민지론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자들과 또 학자들이지만 직접 그 소설을 쓰기도 하죠. 이제 연구자들이. 저도 여러분 제가 그 시집에 시인인 거 알죠? 근데 시인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게 제가 쓰는 시가 상당히 서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주 오해예요. 그 서정성 속에는 강력한 그런 참여적인 그런 뭐랄까 이데올로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이데올로지가 뭐예요? 그 타자지향적인 이데올로지죠.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연민, 그렇죠? 그리움 이런 내용들, 노스텔지아라든가 컴패션들을 그 안에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프란츠 파농도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 글이 그 어떤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다혈적으로 잊혀지기 실제로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자체가 블랙 스킨과 화이트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어느 분 정대영 선생 A 한번 해봐. A 이거는 저기 좀 연습 계셔야 되네. 우리 김진희 우리 교수님이 A를 하세요. A 해주시면 그다음 B는 이윤정 선생님 B. 이윤정 선생님 B. C는 최수환 선생님. 자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할놀이입니다. A. A가 누구예요? 교수님 말씀이 끊겨서 안 들렸어요, 정확하게. A가 김진희 우리 박사님이 A를 해주시고요. 끊겼어요. B가 이윤정 선생님, C가 최수환 선생님. 네. 자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정말 어렵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끊기죠? 네, 끊겨요? 참. 그래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해봅시다. 네. 술 먹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막 끊기는데요, 자꾸. 자, 하겠습니다. 애비야, 술 먹고 늦게 다니지 마라. 이 애미 죽는 걸 봐야겠니?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그렇지 뭐. 그래도 아이들과 철수 애미 봐서라도 좀 일찍 다녀. 저희가 우리 생각하는 줄 아세요? 주구장창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어머니. 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거 들어보니까 물론 여러분의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 분들은 그 상황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환경을 잘 아는데 지금 첫 번째 A를 하신 김진희 선생님은 이것을 본인이 웃으셨지만 이러한 상황을 전혀 집에서 접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집안은 목사님 집안이시고 그러다 사모님이니까 저럴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저기 박국현 선생님이었나? 이윤정 선생님 B, 그죠? 이윤정 선생님 좀 공감이 되나요? 그 다음에 저기 그 C가 최 선생이죠. 최 선생 그 술 마시나? 두 분께서? 거의 마시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웃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이러한 것이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그 고부간의 대화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는 저게 어떤 상황인지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이걸 번역하게 되면 애비야, 이 애비를 이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영어로 번역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이 다이얼로그를 맥락 없이 워드 오브 워드로 이제 우리가 뭐 파파고나 구글에 돌렸을 때 저기 에비아를 딱 치면 아마 father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다마적 상황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나이가 있는 엄마가 아들에게, 결혼한 아들에게 불렀을 때 에비아라고 했는데 그 에비를 번역할 때 father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 맥락 안에서 이 역할에 대한 굉장히 헷갈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주구장창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이 주구장창이라든가 늦게 들어와요. 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까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겠죠.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번역의 문제들이 어떻게 등장되는가. 이게 이제 지극히 언어적 번역으로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활용론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프래그매틱 시츄에이션이 필요하고 또 그 프래그매틱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해야 될, 이게 이해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정해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저자의 해당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와 문장을 기계적으로 대입시켜 번역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번역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이런 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애비의 번역을 순수하게 언어적으로 번역한다면 맥락상 오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 번역은 다른 언어 텍스트를 번역자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전통적 번역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번역이라 하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번역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화 번역의 제목을 문화 번역의 협의의 의미로 달았는데, 이게 이제 인류학 안트로폴로지스트한테 가면은 이 문화 번역이 확 달라져요. 사회과학적으로 변화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언어를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문화 번역은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문화도 함께 번역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뒤쪽으로 가면서는 이게 이제 사회 참여적인 상황들, 또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측면들, 또 이제 안티콜로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주의, 그래, 반식민주의 같은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화 번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바로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아까 대화처럼 언어 번역할 때 원본 언어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개념들. 그다음 둘째, 역으로 번역을 할 때 번역된 언어를 둘러싼 해당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 두 경우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번역할 때 원본의 문화와 번역본의 문화를 고려하는 상호문화적인 접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 번역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럼 문화 번역의 어떤 본질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보면, 전통적인 번역학 입장에서 문화 번역은 어떤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작가가 속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 여행의 경험을 적은 여행기 같은 경우, 이것들도 되게 흥미롭죠. 어느 나라에 내가 여행을 갔어요. 거기 가서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은 한국어로 쓰지만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올렸어요. 예컨대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내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근데 글은 우리 한국어로 썼지만 거기 담고 있는 내용은 그 해당 국가, 내가 여행했던 국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도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문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번역의 지금 장르들을 언어나 문화학적 측면에서 내가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앞에서 거론한 언어 교육 위에 문화 번역을 활용하는 입장과 전통적인 번역학에서 이해하는 문화 번역은 진정한 문화 번역의 본질을 단순하게 혹은 범위를 좁게 하여 이해한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 번역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나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쓴 글, 저는 이제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8년도에 제가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에 특강을 하고 특강한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이것을 쓴 목적이 있어요. 예, 상호문화주의라고 연결시키고자 한 건데 제가 한 1,700명 정도 되는 학회예요. 한국어 교사들이 많이 있죠. 한국어 교사 그러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는 그 교사예요. 그런 학회가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학회가 4개의 학회가 있는데 저희는 클라세스라고 한국 언어문화교육학회예요. 제가 경북대 있을 때 만든 학회인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 문화를 교수하는 분들과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대부분 그 수많은 그 회원들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한국어 교육원이라든가 또는 세종학당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어의 내용 중에 3분의 1이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와 또 거기 또 같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뭐 회장단 이사진들하고 대화 나누어 보면 이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어떤 어티튜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배자적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식민지적 생각이죠. 이건 참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 교육을 하시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수업 상황에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일종의 제가 약간 어떤 분노를 느꼈다 할까? 마치 뭐 제국주의, 그러니까 문화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어를 전파하려는 어떤 그 내용들, 뭐 예를 들어 문화관광,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부가 그런 용어를 써요. 한국어의 세계화, 또 뭐 한국어의 세계적인 보급,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군사용어 같은 걸 쓰거나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이런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표어를 만들어서 한국어를 양성을 공적적으로 하고 있죠. 마치 대기업이 그런 이런 시장들을 잠식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는 뭐 한국 교사들에 대한 여기 한국어 교사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어 교사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는 아주 형편없으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다. 언어나 문화는 서로 다양성과 균등성을 지니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국 우선주의, 문화 중심주의 이거를 표방하고 있는 데서 좀 약간의 일종의 나름대로 어떤 공분을 느꼈을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문화 번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학회에서 이제 특강도 하고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성찰적 자세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화 번역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도 상호문화주의에 연결해서 이 문화 번역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 연구와 문화 번역인데 이 여러분들이 문화 번역을 잘 이해하려면 이거 문화 번역을 언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 연구하고 이렇게 결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문화 연구, 그러니까 영국의 버밍햄 연구소에서 현대 문화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그게 BCCC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특히 이 문화 연구에 연구했던 분들은 이제 진보주의, 비판주의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이 캠프에 가담해가지고 뿌렸는데 당시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영국과 인도 간에 있었던 이제 이게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컬처럴 스터디스, 그러니까 문화 연구를 컬처럴 스터디스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문화를 연구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이 문화 연구는 이 안에 운동이라는 것, 저항 운동이라는 것을 그 안에 포괄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항과 연대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연구라는 기본 베이스를 이해를 해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문화 번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문화 번역을 번역학에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화 번역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문과 교수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많이 소개하고 또 그 언론학과, 언론정보학과 교수들이 조금 이 문화 번역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 문화 번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연구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문화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일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폴리티컬하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위에다 얘기한 명제는 이제 하일과 발드윈이라는 사람이 문화 연구에서 그런 주장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그 컨셉인데요. 문화 연구는 이와 같이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거대 담론으로 인해 간과되었던 일상생활 영역을 문화로 보고 그것을 실천적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는 게 이 문화 연구자들의 그런 뭐랄까 그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 영역으로서 문화 연구에서 보는 문화는 단순히 고상한 예술이나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생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화 연구의 학문적 범위는 지구와 담론으로부터 문화 대중주의 비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이론도 중시하지만 실천적 개입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바로 문화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연구를 문화 번역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연구와 문화 번역과의 관계는 특히 문화 연구에서 문화 번역은 고정된 의미를 지닌 개념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번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번역은 의미의 등가성 및 충실성, 의미의 등가성이라는 게 A 나라의 언어와 B 나라의 언어의 등가성을 보는 거죠. 거기에 충실성을 봐요. 이에 반해서 문화 번역은 번역물을 생산해내는 메커니즘,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번역물을 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이니까 그 사회문화적인 장치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번역은 문화관이나 문화 내부 또는 문화 너머의 타협 불가능한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이 차이를 어떻게 세계와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제 호미바하라는 이 호미바하 이분은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등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인도의 붐바이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교수하다가 하버드 대학의 영문과에서 재직하시다가 정년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식민주의 문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문화 번역은 제가 여기서 이제 빨간 글로 쓴 이유가 문화 번역은 번역학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회과학의 문제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번역물을 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서 관심 갖고 있는 권력이나 정치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번역의 본질을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호미바바의 의미에서 문화 번역은 문화 교환의 새로운 양상으로서 기존의 문화를 깨트려 탈안정화시키고 새로움에 대한 감수성을 창조하는 도구인 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활동이고 또 이러한 주장, 호미바바류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탈식민주적 문화연구론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번역은 단지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문화 간 소통이라는 2차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번역은 이 근본적이면서 1차적이고 재현을 통해서 억압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여겨지는 것을 보이게 하는 활동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드러내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이도록 드러내는 활동이 바로 번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연결지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는데 이처럼 문화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 번역의 개념은 저는 상호문화적이라고 이제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요. 만약 우리가 한국어 종주국으로 우리 한국어를 만들고 한국어를 통용하고 있는 나라고 한국어 그들이 말하는 이제 그 문화관광체육부의 관료들이 말하는 한국어의 세계화에 따르면 한국어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문화 지배국이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화 식민국 출신이라고 가정하자.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어학자, 한국어요. 잘못 썼네. 한국어 교사가 다수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현장에서. 우리 여기 한국어 선생님 계시는데 문희진 선생님 지금 현재 한국어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 어때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을 갖다는 것은 어떤 거죠? 한국어의 우월성을 엄청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배우러
타국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제 한국까지 와서 이걸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 학습자들은 대부분 유치원생 수준의 한국어를 먼저 사용하니까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수준의 한국어를 사용을 하니까 약간 좀 더 그건 이제 맞게. 그 네.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형성되는 것은 이제 권력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네.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어를 많이 알고 가르치고 학점을 주고 너가 네. 한국어를 배우고 갔을 때 너네 나라에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하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네. 한국 교사는 그들에게는 상당히 뭐 지배자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지배자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네. 의미예요. 네. 여기에서 바로 이제 문화 번역의 개념이 우리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제국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문화 연구를 소환을 하는 거죠. 문화 번역에 대한 생각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문화 번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기까지는 그 이게 초기 문화 번역이라는 용어에 영감을 선사한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발터 베냐민하고 야콥슨이라는 사람인데 베냐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독일의 미학과 철학을 했던 분이죠. 야콥슨은 이제 언어학자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 문화 번역이라는 이야기의 한 초기 버전을 제공해요. 그래서 베냐민은 실제로 번역 작업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유사성이 의미롭던 등과 관계로 이해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A 나라의 언어하고 B 나라의 언어를 번역할 때 이건 절대로 의미록적 등가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번역자는 원전의 언어와 번역자 자신의 모국어 사이의 친화력을 찾아내어 번역어로 표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번역자는 번역되어야 할 매체로서의 언어와 자신의 모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언어적 친화성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음과 같이 베냐민의 번역론에 근거하면 전통적 의미에서 의역의 바탕, 의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뭐 직역, 의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역은 직접 언어적 의미가 투박하도록 나타내는 의역은 그 해당 번역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나라의 중심을 두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역은 번역을 그래서 의역적인 측면에 봤을 때 제2의 창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의역의 바탕을 둔 번역과는 달리 진정한 번역은 번역자의 모국어를 원전의 언어로 확장, 번역시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이 의미하는 번역의 생산적 기능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번역의 목적은 원전의 의미를 의역을 통해 번역자의 모국어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이제 베냐민의 번역론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번역의 의미의 차원에서 원전의 언어와 번역자의 언어에 드러나는 피상적인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작업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외국어를 번역자의 모국어로 제어하는 것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역자의 모국어를 원전의 언어로 향해 확장, 변형시키는데 번역의 과제와 생산적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일반 번역 아니라 문화 번역으로 가는 길을 터줬던 그런 사고들이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에게 있어 순수 언어란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언어가 아니라 단지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실제적인 언어로 존재하는 언어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 소통성에 근거해서 그 언어 사이에 두 언어 사이에 그러니까 번역해야 할 언어와 번역될 언어에 대한 그 순수 언어 사이의 존재를 유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얘기한 번역론의 가치는요. 번역은 원본만큼 독자적 지위를 갖게 되며 결탄코 원본에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본 역시 번역이란 재창조를 통해서 원본이 지닌 가치를 유지하고 그 삶을 지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콥슨의 번역론에 따르면 이제 그 야콥슨은 의사소통 모델로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 특히 언론 정보나 미디어 쪽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번역을 세 가지로 봅니다. 언어의 번역, 그다음에 언어 사이의 번역, 기호 사이의 번역. 특히 이제 여기서 기호 사이에 관심을 이제 갖는데 과연 기호 사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겠죠. 이에 대한 견해에는 언어의 기호를 한정해서 해석하게 되는 시각과 소설을 영화로, 그러니까 다른 기호, 그러니까 소설을 영화로 한다든가 영화를 드라마로 하는 그것을 이제 미디어 트랜지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옮기는 매체 번역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언어 간 혹은 문화 간 번역이란 그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비대칭성 문제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작업은 사실상 정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야콥슨의 번역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번역론에서 주목할 점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번역에서 문화 번역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그 대상을 언어에서 문화로 확장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번역에서 등가성이라는 것, 우리가 일반 번역에서 등가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비대칭성으로 대치되고 번역의 정확성은 번역 가능한, 그러니까 번역의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번역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대치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역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힘과 조건들이 개입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게 문화 번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 맥락과 활동이 번역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번역의 관심은 번역의 재구성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문화 번역의 그 연구 경향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문화 번역의 연구 경향은 2018 기준에서 제가 쓴 글인데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10편 남짓, 그 다음에 2편 정도만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행본도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유형을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 국내 연구에서의 문화 번역의 초기 논의를 담고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탈식민주의적 문화연구론적 연구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문화 번역의 초기 논의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한 호미바바류의 그런 그 사회과학적인 그런 경향들,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 뭐 사람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PDF를 제공하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제가 리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탈식민주의적 문화연구론 경향인데,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2017까지 있는데, 사실 그 탈식민주의적 문화연구론이 우리 지금 현대의 다문화 시각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이미 다른 데서는 30년, 40년 전에서 논의들이 되어 왔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제 식민지 아닌 나라에서, 그러니까 식민지와 식민지 그 뭐라 그러지 그 나라, 우리 영국과 인도의 관계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이게 지금은 뭐랄까 이게 초국적 이주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영토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토에서 나타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배를 받게 되는 관계의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수자와 소수자였던 프레임, 이거와 그 식민과 피식민에 대한 관계로 우리가 환원해서 우리가 본다면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구성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문화 번역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행본에 대한 거는 김현미, 마정미 정도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쭉 문화 번역의 국내 현황을 리뷰해 보니까 앞서 제시한 국내 문화 번역의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문화 번역 이론과 개념들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 번역 이론에서 출발하여 문화 연구에 기반한 탈식민주의적 문화 번역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적 문화 번역을 기반으로 한 문학 작품 번역을 비판적으로 다른 연구도 찾아볼 수 있고요. 문화 번역의 본질을 토대로 통일의 패러다임을 구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번역의 그 국내 연구 경향을 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역된 텍스트를 단지 상호문화 이해를 감안한 언어적 변화만으로 보지 말고 번역 텍스트와 번역 활동 내에서 내포된 정치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가 번역이 단지 원본작이나 저자를 둘러싼 의도나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본이 선택한 모국어의 의미와 이것이 있는 독자 수용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세 번째가 문화 번역을 다룬 국내 연구물에서 등장한 글로벌 시대 문화 번역의 개념은 한국어 교육의 상호문화주의가 결합해야 돼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 번역을 다룬 국내 연구물에서의 시사점들은 한국어 교육, 특히 비한국어 화자들에게 평등한 의미의 언어 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갖는 행위하는 가정을 성립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 번역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찰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 번역과 이제 상호문화주의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구성이 돼요. 자, 이게 처음에 그 인류학의 여러분 인류학자 크래포드 기어츠라는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 발리의 닭싸움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부부가 다 인류학자인데 이 기어츠 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인류학에서는 되게 유명한 상도 있어요. 그 현지 연구 나갔다가 풍토병이라든가 이렇게 죽게 되면 그 상을 받게 되는데 참 슬픈 상이죠. 죽어야 받는 상. 근데 인류학자들에게는 하나의 큰 훈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작업 현장에서 자신의 빌리지라 그래요. 인류학자들은 자신의 my first village, 그러니까 뭐 석사 논문을 쓰면 그게 자기 첫 번째 고향이라는 의미, my village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 두 번째 고향이 생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빌리지아 개념들을 많이 갖고 현지의 개념을 빌리지로 표현하는데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문화 번역이라는 용어를 인류학에서 그 처음 썼는데 이 기어츠란 분이 그는 인류학자로서 타문화에 기술한 작업에서 연구자가 특정한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민속지학적 경험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민속지학적 경험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문화와 구별되는 현지에서의 참여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얻는 경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틱적 관점하고 에믹적 관점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딱 쳐보면 나옵니다. 에틱적 관점과 에믹적 관점으로 구별하는데 그 두 관점에 대한 그 균형적인 시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에틱적 관점과 에믹적 관점이 갖고 있는 게 바로 문화번역이나 상호문화주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속지란 타문화에 대한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민속지라는 게 인류학자가 1년의 필드워크, 현지조사를 끝내고 나서 정리한 글을 쓴 것이 바로 민속지 또는 문화기술지라고 해요. 에스노그라피라 그러죠. 그 에스노라는 게 여러분 민족이란 뜻이잖아요. 그라피라는 게 지, 뭔가 책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문화기술지가 이제 그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한 7년간 베트남 다니며 쓴 책이죠.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라든가 뭐 또 우리 그 카자흐스탄 노인 생애사 뭐 이런 또 한인 한국어 교사들의 생애사라든가 이런 제가 쓴 에스노그래피가 꽤 되죠. 그리고 국내에서 쓴 것도 이제 검단의 기억과 이야기라든가 여기 인천에서 쓴 게 이제 그 소선호 이야기 같은 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에스노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경험을 할 때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민속지 연구자가 관찰자 혹은 연구자라기보다 이 사람 문화번역자라고 간주하는 거죠. 컬처럴 트랜스레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연구자라 보기보다는 문화번역자라는 말을 이 사람이 직접 썼습니다. 실제로. 기어츠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번역이라는 언어적 행위가 실제로는 번역가라는 인간의 수행력에 크게 의존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번역은 어떤 문화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활동이라기보다 번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해나 지식이 개입된 번역 텍스트의 재구성액으로 인식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츠가 고민했던 것은 여전히 연구자, 즉 번역자가 원본, 타문화죠. 타문화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번역가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기어츠의 논거는 타자 이해를 궁극적 목표라는 상호문화주의하고 아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는 인물이 압달라 프레스엘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상호문화 교육을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만나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 압달라 프레스엘러 이 학자에 따르면 그 상호문화주의는 상호작용 개념을 핵심으로 삼고 있죠. 그런 다문화주의가 단순히 타문화 간의 다양성 인정에 그쳤다면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그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집단성이 아닌 개별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상호문화주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터컬처럴과 멀티컬처럴 개념이 멀티컬처가 이 컨테이너 방식의 어떤 문화 집단으로 본다면 이게 인디비주얼리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개별성이라는 방식으로 상호문화주의가 구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공감, 소통, 협동, 뭐 그다음에 연대 이러한 관점들이 이 상호문화주의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각 개인은 문화의 산물이 아닌 문화 생산자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인류학적 문화 번역의 기본 입장과 상호문화주의는 유사한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랄까 그 문화 번역으로서의 완전한 전환을 가져온 인물이 이제 앙드레 르페브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사실상 76년도에 번역학이라는 명칭을 처음 제안했는데 그때 그 이전에 이제 번역이 학문적인 위상, 스테이투스를 갖지 못했는데 이 번역학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쓰고 여기 트랜스레이션 히스토리 앤 컬처라는 이 책 지금 보여주는 책을 통해서 번역학이라는 학문, 번역학과, 뭐 통번역학과, 우리나라에도 한국외대하고 부산외대하고 이화여대인가가 통번역학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문에 디스서플린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포는 번역이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제국의 정복, 점령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번역학과에서 배우는 게 만약에 정말 A의 언어를 B로 얘기하면 번역학과 사람들이 필요가 없죠. 뭐 기계 번역이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번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언어학, 문학,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경제학 등 이런 것들이 번역학에 자리 잡는데 아주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제 번역의 문화론적 전환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 번역의 문화론적 전환이 바로 이제 문화 번역인데 그 이전에 번역학에서는 번역된 텍스트의 투명성과 번역가의 비가시성이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 있는 번역을 좋은 번역이라고 간주했는데 다시 말해 좋은 번역이란 자신의 나라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번역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번역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번역학에서는 이런 언어의 등가성이나 번역가의 불가시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주장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지만 해당되는 나라의 어떤 이데올로지라든가 사람의 정서라든가 또는 번역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따라서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걸 넣는 거죠. 이러한 결정적인 전환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비판적 번역학자인 로렌스 베누티, 지금 여기 나오죠. 이 베누티 사람. 그러니까 그는 번역이 가진 인물한 원작이 가진 이국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일성이나 원작의 투명성보다 혼주성과 원저자성에 대한 원저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텍스트의 투명성이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리고 현대 번역학에서 문화 번역의 개념은 번역이 원저자의 텍스트로 환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전통적인 번역학으로 봤을 때 A의 번역이 B로 갔을 때 B 번역을 A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등치리가 돼가지고 변환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텍스트를 환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 간의 상하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는 압달라 플레세일리가 주장한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적인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학적 문화 번역 개념에서 우리 모두가 한국 교육과 문화 번역 개념에 관한 다음에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즉 비한국어권 화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교수 행위는 원저작물을 한국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비추어 상호문화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교사가 만약에 동남아 어느 지역에 파견되면 베트남으로 파견돼 간다면 그 한국 교사는 베트남 언어와 베트남 문화에 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 상호문화적 조건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콜로니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 자체가 상호문화주의 기반한 한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의 구축의 동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다문화사에서 한국어를 끌어들인 이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어 교육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국어 교육을 배우러 그러니까 적응 단계에서 이주 여성이라든가 이주 노동자들이 KIP인가요? 그 사회통합 과정에서도 그 한국어가 굉장히 그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울 때 한국어가 다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되잖아. 근데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교수자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그 한국어 교육자들이 반성적 성찰을 하고 상호문화적으로 무장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그 문화 번역과 상호문화주의는 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제 얘기 쪽으로 이제 가는 얘기 좀 할 건데요. 후기 구주주의 문화 번역 개념과 상호문화주의예요.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번역이란 언어의 등가성을 추구하기 위한 언어 대 언어와 같은 전환의 기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의 맥락에 따라 새롭게 변하는 진화론적 과정 또는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미바바 아까 그 책의 프렛의 책인데요. 이 호미바바는 프렛, 그 이전에 프렛이 주장한 접촉지대라는 컨택존이라는 개념에 비춰 문화 번역의 개념을 재설정하면서 특히 이제 문화의 혼종성을 만들어내는 거대 담론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자랄 때 인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의 글 안에서는 인도에서 경험했던 그 영국의 그 사람들, 영국에서 이렇게 그 파견되거나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한때 그거죠. 그 일본에 치하에 있을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거를 보는 관점이죠.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회상해서 했을 때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니까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그 문서이기도 하고 홀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뭐랄까 하나의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성스러운 거예요. 성스러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성스러운 건데 인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도는 힌두교를 믿잖아요. 근데 이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다닌 척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경의 책을 찢어서 화장지를 썼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러면 뭐냐면 저항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조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이라든가 경제에 의해서 침탈해서 저항을 당했지만 뭐랄까 지배받고 있지만 그 지배를 거꾸로 그 조롱하고 그 문화적으로 이게 연대하고 저항하는 방식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한국어의 세계화를 얘기하면서 그 한국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서 그들은 어떤 저항을 할 건가, 상호문화주의를 접근 안 했을 때 어떠한 저항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바바의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모든 문화는 권력 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적 불균형이라는 얘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들의 경계나 접촉지대에서는 갈등이나 협상.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나오는 논문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티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촉지대에 들어와 가지고 A 나라에서 B 나라로 와서 A와 B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개체가 어떻게 그 접촉지대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본유의 정체성을 네고시에이션하고 나가는가, 협상해 나가는가. 이 점이 우리 질적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문화 번역이 이루어지는 장에서 나와 타자는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겠죠. 이들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은 재구성입니다. 이와 같은 타의식민주의 관점을 지닌 문화연구적 번역 이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번역 이론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두 언어 사이가 아닌 세계적인 제국주의적 구조를 번역 연구의 프레임 안으로 가져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번역을 기계적인 과정이 아닌 권력 관계에 따라 이해하려는 시각을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책들, 뭐 한때는 이제 독일어를 가지고 번역했죠. 의학이나 철학 같은 서적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번역되는 책은 영어로 된 책을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할 때, 원전을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 이게 우리는 그냥 그 원전, 영어로 된 책을 소비하는 입장이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얘기하는 번역이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권력의 관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기존의 식민주의 번역 모델에서는 식민주의 번역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이분법적 관계, 원본과 복사본, 식민자와 피식민자,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미와 글자 간에 존재하는 차별적이고 비대칭적 관계에 기초를 둔다면 탈식민주의 번역 이론에서는 굉장히 달라지죠. 원본과 번역 사이를 이분법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번역이 원본을 전달하는 투명하고 비가시적인 도구라는 시각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번역이 원본보다 또 열등하다는 관점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탈식민주의 관점의 번역 논의가 주로 주변부에 관심을 두죠. 따라서 그 입장에서는 번역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의미의 등가성은 없어지고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탈식민주의 번역 이론가들은 유럽의 국가들이 자신의 식민지에 자신들의 문화를 완전하게 전달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과 등가성에 따른 번역 원칙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뭐랄까 식민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식민지에 자신의 문화를 이식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두 가지. 그러니까 문서나 책이나 무슨 그 이 나라어로 만들어진 걸 저 나라로 전달할 때 그런 개념과 거기에는 이미 어떤 권력이나 지배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담고선 이전된다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탈식민주의 번역이로서는 등가성 원칙과 우월감의 가치 벗어나 그 번역이라는 과정에 내재한 식민지성을 비판한, 그러니까 식민지성에 비판해야 된다는 개념들. 그래서 문화이론에 기반을 둔 탈식민론자들은 번역이란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불평등과 권력망이 작용하는 과정으로 특정한 문화들이 우월성을 구축하는 아주 비대칭적인 문화교류의 형식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비대칭적인 문화교류. 우리가 한국어를 외국에다가 외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그 교류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아주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우월성을 갖고서 우리나라 언어의 우월성을 갖고서 비대칭적인 문화교류의 형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이 우월성을 구축하는 비대칭적인 문화교류의 형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한국어 교사가 내 클래스에 베트남 사람, 뭐 캄보디아, 몽골 사람 있으면 최소한 내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의 국적의 그 나라의 역사가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이 불편하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상호문화론적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방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말대로 하면 싸가지 없는 밑바닥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여러분이 좀 여러분들이 다 다문화 연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타자지향적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다문화 연구자의 그런 모습과 책무와 태도를 가지려면 결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문화 번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 번역은 타자 이해를 위한 상호작용의 목표를 둔 상호문화주의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다고 제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시간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할 예정입니다. 빠른 속도로 정리하는데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반제국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문화 번역 자체가 타자 이해를 위한 상호작용의 목표를 뒀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호문화주의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반제국적이고 문화상대론적 배경을 지닌 문화 번역은 상호문화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문화 번역과 타자 지향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2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 찍은 거 당국대 교수들에게 교수법 강의할 때 썼던 내용인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게 문법은 안 맞죠.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여기서 이 포괄하고 있는 나는이 주어잖아요. 그 사람이 아프다. 이것도 주어인데 하나는 이제 그 주어를 강조하는 그 포커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이거를 무슨 조사라 그러지? 우리 한국어 그 박옥현 선생님 이거 무슨 조사래? 나는 있고 사람이 있잖아. 이 주격 조사가 이고 이 는이 뭐야? 너는 무슨 격 조사예요? 한국어 선생님들한테 내가 질문할 거야. 저는 한글 미해득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은 이걸 보고 글쓰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문장은 비문입니다.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문화 번역을 모르는 사람이야. 문화 번역을.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남정희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돼? 는하고 의가 뭐예요? 저요, 교수님?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복격 조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는이 나는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은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는 오늘 롤랑 바르트 발표하시죠? 어느 분이? 바르트 발표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개원숙입니다. 네, 맞아요. 개원숙 선생님. 개원숙 선생님 아마 이 바르트의 이 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연인들의 어떤 뭐랄까 그 편지 글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텍스트 언어학 하시는 텍스트론자잖아요. 기호학자 유명한 분이죠. 이 바르트가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였던 거 뭐냐면 시각기호학, 바르트 시각기호학 해가지고
신화 도식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짐을 여러분 느낄 거고 또 이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동일화함으로써 기존의 사랑의 아픔에 대한 관조적 공감을 얻어낸 일체적 연민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닌 영혼의 아픔까지 온몸으로 기억에 내는 단 하나의 진실한 문장이기에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겠죠.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렇죠. 굉장히 저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완벽한 타자지향성을 내포하는 그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타자지향성은 경험과 현상의 본질을 주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현상학자들의 철학적 주제였죠. 우리가 수업에서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다문화 교육 철학이라는 수업이죠. 지금 수업이. 근데 여기서 집중했던 게 타자지향성인데 타자지향성이라는 게 경험과 현상의 본질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현상학자들의 철학적 주제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후서를 필두로 해가지고 하이데거, 여러 메르노폰티 우리 방학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르트르, 레비나스 에릭까지 서양 현대 철학의 주된 화두가 바로 나를 규정하는 타자인 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나와 너라는 글을 쓴 마틴 부버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우리 그 신학자인 보네퍼 같은 사람, 나치에게 희생당했던 보네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타자성 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엄청난 그런 학문적인 거기에 올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설 이전의 철학자들의 관심은 주체의 어떤 인식의 문제들, 주체의 사유의 문제들에 좀 관심을 뒀는데 후설로 가면서 주체를 규정하는 그 타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후설이 이야기한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향한다라는 이 표현, 그다음에 이 표현에 나오는 타자지향성, 하이데거의 공동존재, 하이데거에서 다자인과 미트자인이라는 독일어의 개념, 자인의 개념이 나오고 존재 개념이 나오는데 그 존재 개념, 이미 나라는 이 존재, 그 다자인, 내가 이게 현재 존재한다는 이 존재가 이미 이 세계 내에서 누군가 함께 공동존재라는 것이 나의 존재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공동존재잖아요. 공동존재 인정. 사르트르의 타자에 대한 연민,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그 타자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타자 속에서 찾는 나의 모습, 이 타자지향적 사유들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쭉 이제 정리를 했고 관련된 참고문헌들을 쭉 달았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번역은 과연 타자지향적인가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이나 이런 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미 선생님 진행해 주세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김영순 교수님의 타자 지향성에 대해서 문화번역은 과연 타자 지향성인가? 아마 궁금한 점도 이론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외에 외연적인 부분들도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김영순 교수님은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가지셨습니다. 어떤 질문도 가능하니까요.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오픈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잖아. 아닙니다. 질문 자유롭게 오늘 또 처음 오신 저한테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중에 보면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혹시 배종규 선생님 오셨나요? 안 계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들 특히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없으실까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편한 마음으로 그냥 궁금한 점이나 자신의 연구하고 연관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겠냐 이런 말씀 좋아요. 어떤 질문이든. 네, 김효 선생님이신가?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내기한 특강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정치적이다라는 말처럼
번역 또한 이제 기존에는 어떤 오차가 없는 중립지대의 영역일 것만 같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그것 또한 어떤 가치와 지향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 성찰의 지점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문화 교육이나 상호 문화주의에 대한 학습 또한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은 이런 문화 번역의 관점에서 어떤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관점이 필요한 텍스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번역학이라는 그 번역이라는 차원에서의 문화 번역,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들이고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번역을 확장을 문화 번역을 시켜서 하는 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과학으로 아예 그 이상을 옮겨가지고 그 번역이라는 개념이 문서 대 문서의 번역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같은 경우에 의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예컨대 그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흔히 문화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냥 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것도 이제 문화 번역의 차원으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의미로 읽혀지고 또 이게 정치나 그 권력이나 뭐 이런 문제로 이게 환원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거로 보는 게 이제 제 관점인데 아까 정확하게 어떤 뭐 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선행 전에 그냥 번역학의 테두리에서 봤을 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번역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 교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번역가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 번역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인류학에서 문화 번역가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져야 되는 건 이제 타자적 관점이죠. 결국에는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한국 교사지만 내 클래스에 들어온 그 언어적 소수자인 그 학습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 편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거꾸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이해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서상으로 좀 더 표현하게 되면 좀 특화시켜가지고 그냥 한국어 무슨 뭐 6급반 그러면 6급반에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화된 뭐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6급 또 뭐 중국 학습자에 대한 6급 그러면 이 교사가 이면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풍부했던 교사들 또는 베트남에서 이미 파견 갔다 왔던 교사들이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상호문화주의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답으로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요.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아끼지 마시고 하십시오. 우리 교수님도 이명 질문 한번 선생님 하겠습니다. 어유. 누구예요? 누구? 예, 자리는 자연입니다. 네. 저는 현재 그 교수님의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과 비슷한, 그러니까 거의 같은 관점 하에서 일반 다수 학생에게 상호문화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국어교육 측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정치적 이데올로기 없이 학습자를 가르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소신이랄까 주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상호문화주의에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자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더 옳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사회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과학에서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정치적인 권력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가깝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내 학문적 기반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여기 학부 수업이라든가 대학원 수업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치적 성향을 굉장히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과학은 그게 진영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사회과학 대학 뭐 또 사회교육과 뭐 이래서 뭐 법정치 경제 사회문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관점,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도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걸 갖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야지 논쟁이 되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이 중립적이거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진영이 딱 나눠져 가지고 타 진영의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통해서 서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군인을 봤을 때는 이제 학문적 전투죠. 담론을 형성하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본다라는 점이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회과학이 갖는 하나의 그 큰 속성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사회과학자들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모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법무부 사람들만 쭉 받아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찐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그 이주 배경의 그 소수자들에게 그 이렇게 뭐랄까 그 용어 지난번에도 어젠가 무슨 용어 가지고도 얘기했죠. 어제 우리 미등록 외국인이냐, 불법 이주 노동자냐, 미등록 노동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이제 문화 번역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 과에서 불법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이지 않고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지금 언론에서 여러 신문들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사들을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어떤 편파적이고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기사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리터러시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언론에 대하는 분석하는 능력, 비판적 능력이 없다면 그거를 진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 얘기는 사회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진영, 학문적 진영들이라든가 이런 학문적 진영이 정치적 진영이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의 현답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게 이제 우리 과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교사가 그 교육과정 속에서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공무원이고 교사는 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충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사례를 들거나 그 언어적 표현은 직접 할 수 없지만 그 사례를 들거나 비판적 의식을 키우는 거는 교사의 어떤 그 자유니까 그 교육과정 속에서 어떠한 그 뭐랄까 그 사례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즌 1은 시즌 5의 첫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주에도 똑같이 7시에 박진영 교수님의 번역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그 전에 줌 주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영순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 여러분 저 다음 주에도 꼭 뵙고요. 그다음에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그 다문화 인문학 시청해 주시는 분들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연구소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